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정수의 톡톡톡 주말에 만나는 영화 이야기. 이번 주 소개해드릴 영화는 얼마 전에 극장에 개봉이 됐다가 잠시 개봉됐다가 사라져버린 영화 Eye in the Sky, 즉 하늘의 눈, 천공의 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테러 작전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영화로 에단 호크가 나오는 드론 전쟁 굿킬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상영이 된 바도 있습니다. 두 영화는 다 비슷하게 오바마 정부 들어서 한 8년 동안에 대테러 전쟁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미군을 보내지 않고 드론을 통해서 정찰하고 또 대형 드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테러범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드론을 조작은 이 미국의 텍사스의 캘리포니아의 네바다에 있는 주로 미군 공군 기지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그 안을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미군 장교들이 드론을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보 수집은 하와이나 해외에 있는 이 정보 수집반, 또 CIA 등에서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국의 MI6, 또 영국의 국방부 등과도 이렇게 제휴를 하고, 또 테러범이 있는 나라, 예를 들자면 사우디나 이집트, 또 케냐 등 나라의 이 정보부와도 제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와의 전쟁이 과거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연합전쟁을 한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이 망으로 연결된 채 한마디로 미국에서 조정하는 드론이 지금 인도양에 있는 한 미군 배에서 날라서, 안 그러면 지부티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날아서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테러범을 공격하는 희한한 양태의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에서 장점은 미군의 인적 손실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단점은 사람을 죽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드론의 조작을 과거의 비행기 조종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자오락처럼 드론이 지상 6km, 10km에 떠서 그 드론이 촬영을 하는 이 실황 장면들을 보면서 거기에 드론을 하여금 이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미국 텍사스에서 이렇게 단추만 누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전자오락처럼 변질되어서 행여나 이 죄책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끼지 않고 무차별 살상을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도덕적, 양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드론 전쟁이나 Eye in the Sky 두 영화다 그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미군 조종사들은 테러 집단이 거주하는 이 주거의 가옥에 대해서 24시간 살핍니다. 자, 그런데 그 집 주변에는 빵을 파는 소녀도 있고, 또 그 집 주변에는 무고한 양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거기에 테러범들이 그 집에서 만나서 해압을 가지는 순간에 발사를 해야 테러범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그런 테러범들 정도 되면 1급, 2급 정도 되는 지명 수배자로서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났느냐? 10km, 수십 킬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평소에 확보해 놓은 얼굴 사진과 윤곽을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95% 일치, 100% 일치, 코 모양 하나, 귀 모양 하나, 꼭 정면으로 찍힌 게 아니더라도 보이게 되면 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Eye in the Sky는 드론 전쟁보다도 더 세밀하게 테러범을 사살하라고 드론으로 지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케냐 나이로비의 이스틀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테러범 사살을 다루는 영화인데, 요즘 케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IS보다 더 무서운 테러범 알샤바브,
이 알샤바브라는 것은 소말리아의 이 샤리아 이 해교 이슬람법에 따라서 극단적인 어떤 이 처형이나 한마디로 강경 이슬람주의를 추구하는 테러범인데요. 소말리아에서는 미군과 서방연합군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군 등에 의해서 모가디슈나 소말리아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변으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케냐를 이 주 타켓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케냐에 아프리카 이 소말리아 난민이 한 55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0만 명이 케냐의 변두리에 있는 이스틀리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그 지역은 케냐 정부군이나 경찰조차도 잘 가지 못한 채 이 소말리아 출신 또는 소말리아 출신 해교 반군 알샤바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지키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테러 등을 전 세계를 상대로 지시를 합니다. 즉 IS 다음으로 가장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테러 집단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집단이 저지른 테러들을 좀 기억을 할 겁니다. 2013년 9월에 그 이스틀리에 조금 한국 대사관도 있고 외국 기업들이 있는 이 버나가 지역의 웨스트게이트 쇼핑몰에서 15명 정도의 테러범들이 수류탄과 총기를 난사하면서 수시간 동안 쇼핑몰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하면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케냐 나이로비 같은 아프리카의 대도시는 가보면 서울에 있는 시설들이 거의 다 있는 상당히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번화한 갖출 다 갖춘 도시입니다. 그리고 케냐는 뭐 이 중동과 인도와 이런 부분의 모든 어떤 이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고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도시죠. 자, 이 나이로비에서 300여 명이 사상하는 대형 테러가 발생했는데 그때도 이 알샤바브가 이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때 한국 여성도 한 명 다치고 그랬죠. 또 2014년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스틀리 지역에서 가옥 두 채가 폭발되면서 5명이 죽은 일이 있었고요. 또 2015년 4월에는 케냐 동북부 소말리아와 가까운 가리사 대학에서 인질극이 벌어져서 148명이 사망을 한 일도 있습니다. 미국은 작년에 이 웨스트게이트 몰 이 테러를 주도한 범인 하나를 추적해서 잡아서 처형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 인더 스카이는 이 케냐 나이로비 이스틀리에 알샤바브 이 점거 지역에서 미국에 의해서 수배된 영국 테러범 부부 2명, 한 명은 백인 여성이고 한 명은 흑인 남성인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극단 이슬람을 추종하고 한 명은 미국 출신인데 또 테러에 합류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가옥에서 만나는 부분들을 추적하다가 그 추적은 이 사람들을 사살하는 역할은 영국 군이 맡고 있고요. 현장에서 대기를 하는 역할은 케냐군과 케냐 정보원들이 맡고 있고 또 직접 드론으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역할은 미군이 이 네바다,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기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테러범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구분하는 역할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만 킬로 떨어진 사람들이 공조를 해서 테러범을 갖다 하나 사살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령과 그 다음에 그 명령을 결정하는 과정 또 명령 이행 거부 그리고 명령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 등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영화는 솔직히 말하면 총격전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고 드론을 2발 쏴서 테러범을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간을 조리는 식으로 순식간에 이 영화가 1시간 한 40분이 넘는 영화가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왜 간을 조리느냐? 영화 시작에요. 케냐 나이로비 이스틀리에 한 소녀가 이렇게 훌라후프를 하면서 노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를 공부도 시키고 싶고 좀 서구식으로 살리고 싶은데 그래서 수학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뭐 자전거나 이런 걸 수리를 해주고 또
애는 엄마가 만드는 이 커다란 빵을 내다 파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공부를 하거나 훌라후프를 돌리는 장면이 눈에 띄기만 해도 이웃이 저렇게 하면 되느냐, 여자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고 공부도 시켜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딸에 대해서 굉장히 이웃의 눈을 의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의를 주면서 공부를 가르치다가도 누가 이웃 사람이 오면 책을 숨기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엄마가 빵을 다 구워서 애가 그 빵을 팔러 어떤 큰 집 옆에 담벼락에서, 뭐 아프리카 가면 노점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빵을 놓고 이제 파는 겁니다. 50실링에 한 개씩이다, 뭐 이렇게 파는데, 그런데 원래 테러범들 3명이 케냐에 들어와서 케냐에서 또 다른 테러를 준비한다고 보고, 그 영화에 보면 뭐 이 웨스트 게이트 몰 테러라든지 뭐 대학 테러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나는 집에서 잡아서 드론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케냐의 정보 부원들이 이 차를 타고 도청을 하거나 또 조그만한 이 딱정벌레 드론을 조작을 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신기한 게요, 이 벌새처럼 날아가지고 테러범들이 해합하는 집 앞에 전봇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새처럼. 그러면서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슬 날아가서 테러범 집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부의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 조작을 하는 거죠. 또 딱정벌레가 슬 날아가지고 그 테러범 집안에서 만나는 장면을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냐의 정보 부대가 그걸 갖다가 조작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케냐군이 여차하면 이제 덮쳐서 다 잡으려고 좀 한 1km 떨어진 창고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테러범들이 갑자기 이동을 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그래서 계획이 좀 빗나갔죠. 영국 정보부에서도 이 화면을 보고 있고, 또 미국의 드론 조작하는 기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저는 그냥 군의 전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헬렌 미렌이 나오는데 유명한 영국 배우고요. 뭐 이렇게 지금 늙어도 상당히 매력적인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군의 지휘관입니다. 대령으로서요. 이 테러 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지시를 하는 지휘관인데, 여기에 법무관이 있습니다. 법무관이 부수적 피해를 산출하고 또 그걸 공격해도 좋다 안 좋다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또 피해를 산출하는 또 상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테러범들이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칠 확률이 얼마냐, 이걸 보고 법무관이 싸라 마라 결정을 하고, 또 법무관이 위에다가 의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위는 또 어떻게 하느냐, 대테러 작전을 맡은 장군이 좌장으로 앉고 그 주변에 법무부 장관, 또 외무부 장관, 또 외무성, 법무성의 간부들이, 또 미국 MI6 요원들이 쭉 도열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법무관한테 이거 쏴도 되느냐 물으면 법무관이 부수적 피해를 산출해라. 한번 다칠 사람이 80%다 하면 위에 물어야 됩니다. 위에 묻습니다. 그러면 위에 법무장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관은 우물쭈물 하다가 쏴도 된다면, 또 외무부 장관은 어디에 가고 싱가포르에 가 있고, 외무부 차관쯤 되는 사람이 나는 반대다, 또 MI6가 나는 반대다 이렇게 놓으면, 또 총리 외교안보 보좌관이 반대다 하면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서열에 따라서 외무성 장관한테 물어보자 이럽니다. 그러면 영국 외무부 장관이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 있는데 거기다 묻습니다. 장관은 행사에 참가했다가 식중독이 걸려서 화장실에 앉아서 판단하는데 자기가 판단 내기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수적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누가 그 판단을 내리겠냐. 여기서 부수적 피해자라는 게 다름 아닌 아까 그 빵 파는 여자애가 그 담벼락에 바로 붙어서 자판을 벌려놓고 빵을 팔고 있습니다. 케냐 정보 요원이 거기에 근처까지 가서 그 이스틀리라는 테러범이 지배하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얘는 양동이 장사처럼 위장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에 굉장히 겁을 먹고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테러범들이 케냐 정보원들을 잡아서 피살을 하는 장면들이 초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동이를 파는 척 하면서 손으로는 끊임없이 딱정벌레 로봇을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딱정벌레가 날아가서 보내는 정보를 보면서 안에서
테러범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영화를 촬영하는 것처럼 이 카메라 앞에 가서 조끼를 입고 이제 막 중얼중얼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테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장면이죠. 자, 그 장면이 전개되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케냐 어디에선가 또 자살 테러를 하면 수백 명이 다칠 건데, 그런데 그 빵 파는 여자애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무부 장관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겨서 마침내 현장 요원들 판단에 따라 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등이 공격을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드론을 조정하는 장교를 보고 공격을 하라고 지시하니까 이 또 장교는 화면으로 그 빵 파는 여자애를 보고 있으니까 자기는 못하겠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자빠집니다. 그래서 결정이 또 다시 현장 지휘관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부수적 피해를 재산출해라 하니까 80%쯤 된다니까 법무관이 이건 또 내가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쏴라고. 이건 또 위에다가 물어야 됩니다. 그 위에는 또 아까 결정을 했던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빵은 천천히 팔려가서 그래서 보다 못한 위험을 느낀 케냐 그러니까 정보 요원이 어떤 애를 시켜서 저 빵을 다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들켜버립니다. 그 알샤바브한테 케냐 이 정보 요원이 너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일로 와봐. 그래서 케냐 정보원이 도망을 가고 또 쫓아갑니다. 자, 애는 또 그 사다가 말한 그 빵을 또 주워 담아서 또 팔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빵은 천천히 팔려가고 또 테러범들이 이제 거의 자살 테러 서는 시기 맞춰가면서 이제 테러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또 외국에 나와 있는 영국 수상한테 또 묻습니다. 수상은 나는 모르겠다. 당신들이 결정해서 판단하라고 또 꽁무니를 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공격에 성공했을 때는 그 소녀가 죽인 것이 시끄러워지지만 공격에 반대해서 테러가 터졌을 때는 그것은 테러범들의 일이지 자기들이 안 쏴서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은 덮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결정하지, 그걸 공격을 해서 여자애가 죽었을 때에 혹시 이런 화면들이 빠져나가서 자신들이 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알려질까봐 정치인들은 그런 걸 두려워해서 공격을 끓이고 있습니다. 군인들만 속이 탑니다. 나중에 헬렌 미렌이 이제 이 드론 작전을 지휘하는 영국 이 부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수적 피해를 다시 좀 산출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 가운데 쏘는데 옆에 앞에 좀 당겨서 좀 먼 데로, 여자애가 담벼락에 있는 데서 좀 먼 데를 쏘아버리면 그래도 테러범은 죽을 수 있고 여자애는 살아날 확률이 45%다. 억지로 맞춥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영화가 끝나기 한 10분 전에 이제 드론을 발사합니다. 그 미군이 조작하는 장교는 자기 책임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쏘는 거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기 게임입니다. 그런데 약간 멀리 쏘다 보니까 테러범 셋 중에 둘은 죽었는데 한 명이 또 살아 있습니다. 꿈틀꿈틀. 그리고 여자애도 좀 다쳐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한 방을 더 쏴야 됩니다. 결국 한 방을 더 쏘면서 테러범도 죽고 여자애도 죽는 걸로 이 영화는 끝이 나는데요. 나중에 숨어있던 도망간 케냐 정보요원이 보다 못해 동네 애들을 쑤서 돈을 다 사면 저걸 사오라 했는데 그 빵을 다 팔았는데도 여자애는 천천히 바구니 챙기고 또 깔아놓은 보자기 챙기고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병원에서 죽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영화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마이클 샌델의 책에서 나온 것처럼 도대체 여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곧 테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거기에서 한 소녀나 몇 사람이 부수적으로 죽거나 다치는 것을 감수하는 게 옳으냐? 안 그러면 그 테러범들이 나가서 테러를 일으켜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 것을 갖다가 감수하는 게 옳으냐? 여기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사실은 안 해도 욕들을 겪고 해도 그만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제가 엊그제 이야기한 하트 오브 시라는 영화에서 몇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옳으냐, 극한 상황에 표류하는 바다 위에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딜레마죠. 미군이 아프간에서 특수작전을 하다가 양치기 한 명을 살려주면서 그때 이거 살려준 양치기가 결국 아프간에 이 알카에다한테 이렇게 찔러주면서 미군이 나중에 16명인가가 헬리콥터가 2대쯤 추락하고 연쇄적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잡은 양치기를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은 굉장히 딜레마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자, 현대 전쟁은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전자오락 게임처럼 변질이 되고 있고요. 그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군인이 아니라 일반 민간 정치인들이 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이거 무엇이 정의인가? 두트러트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쏴라 했을 겁니다. 오바마 같은 사람은 대기하라고 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가 보면 저는 또 쏴라고 했을 겁니다. 제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죠. 무고한 인명피해를 방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양심의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잘못해서 그런 사실이 거기에 가담해서 작전에 했던 사람 한 명이 나는 이 일에서 무고하다 하면서 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가서 언론에 제보하거나 이래버리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모든 전종을 미군을 현장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정보만 수집하고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서 전쟁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 드론을 조작하고 발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또 정치인들이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기계가 대리로 살상하는 장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또 소수가 죽고 무고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안 그러면 무고한 소수라도 보호하면서 발생할 피해, 큰 피해들을 감수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세상은 이런 끊임없는 도덕적 딜레마, 철학적 딜레마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 책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다. 철학적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 양심적 딜레마. 딜레마라는 것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모병제와 징병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를 하면서 세계 최강을 하고 있다. 황 소장이 잘못 생각한다. 자, 일본이 북한과 대립을 하고 있는, 직접적 대립을 하고 있는 적대국입니까? 자, 그래서 모병제도 문제가 있고 징병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결정을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병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방산비리로 얼룩지는 현재와 같은 군 시스템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로 계층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 나중에 한국은 최하층민가, 다문화 자녀 이런 사람들만 군에서 국가를 지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조선이 망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을 할 때 굉장한 고민과 이런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정책, 국방정책, 무슨 안보정책을 비롯해서 복지정책에서도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요, 항상 쉽게 나는 어떤 정파를 지지한다 해서 그렇게 말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논리적인 딜레마, 철학적, 양심적,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 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아이 인 더 스카이 영화는 한번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요, 전쟁을 가상한 영화지만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미사일 2발만 발사되는 장면만 나오는데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가슴을 졸이는 영화가 없습니다. 왜? 빵 파는 그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